책의 저자는 저쪽이 싫어서 하는 투표 행위를 진자 운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의 교체가 좌우 진자 운동처럼 오가는데, 근데 결국은 전체 진자축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요렇게 전체 사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에 제시한 진보 정치적 대안이 있어요. 주로 이제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참여를 전제로 한 진보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선생님. 일단 저는 이제 뭐 그 진자 운동의 비유가 굉장히 좀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 역시도 점점 우경화해 왔고 미국과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당이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리도 배출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사회당이 거의 사실상 뭐그 정치적 영향력을 잃으면서 이제 거의 뭐 원래도 자민당 거의 독재 체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런 1급 자민당 1급 체제가. 근데 사실 그런 견제 세력이 다 이제 파편화되면서 일본 역시도 굉장히 우경화 일로였고, 미국 역시도 사실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뭐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공화당보다 훨씬 더 이제 매파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경제 정책에서는 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뭐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공화당보다 훨씬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 게 이제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김이나 씨가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현실과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97년 이후에 계속 진보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도 진보 정권이라고 불렸었고 노무현 정권도 진보 정권이라고 불렸었지만 사실은 그때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여건도 그랬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친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비정규직과 관련된 어떤 악법들도 많이 도입이 됐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진자 운동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왔던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결국 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화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화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성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칠레에서는 00년이 이제 뭐 사회주의를 내건 젊은 30대 후보가 아옌데를 연상시키는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제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뭐 미국에서는 또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샌더스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여전히 이제 우경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경제 관료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한동안은 한국 역시도 우경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동안은 여전히 지금 진보 진영이나 진보 세력이 지금 뭐 정의당만 보더라도 거의 뭐 5% 이하, 5%를 넘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여전히 앞으로 뭐 향후 10년 동안은 한국 역시도 그 기존의 경로를 계속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갑갑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김민아 씨가 결국은 이런 갑갑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개개인의 참여를 높이고 민주주의 어떤 성숙을 좀 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뭐 참여 예산제라든가 뭐 애킨슨이 얘기한 참여 소득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마이클 알버트가 얘기한 이제 파레콘 같은 대안적인 모델, 계획 경제 모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의 현실성을 떠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닥쳐와 있고, 또 기후 위기라는 문제도 닥쳐와 있고, 에너지 위기,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절박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그냥 해묵은 이제 모습만 보이고 있고 낡은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민하 씨가 이 책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아까 이제 정치공학 얘기도 나왔지만 정치공학과 정치의 차이는 뭐냐면 정치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가치 지향이라는 게 있고 정치공학은 가치 지향이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장땡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 지향을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사실은 공허해 보이고 관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가 소용있냐. 결국 현실에서 이기고 나야지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치공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인. 그러니까 이기고 보자라는 식의 마인드가 결국 다다른 곳이 여기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판을 새로 짜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뭐 메가 공약이 실종됐다라든가 뭐 큰 대형 의제가 실종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만 하더라도 박근혜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다못해 이명박의 747 공약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씨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를 이런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나라, 이런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식의 어떤 웅대하고 거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서로 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뭐 디테일한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정책 공약은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전체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을 지적하거나 뭐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징후적인 거라고 보고요. 김민하 씨도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부터 얘기를 하는 데서 좀 출발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진경 선생님 변화를 한번 줘봤어요. 이야기 순서. 제가 먼저 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는데요? 아니 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꼭 뭐 어떤 진자 운동, 이 진자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그 축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정말 상위 몇 프로가 이렇게 독점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그런 거니까 실제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상대적으로는 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 오히려 그 과정에서 누락되고 아예 그 지표로 잡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그런 사람들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되고 탈락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굉장히 냉정한 자기 개발적 논리들이 또 계속 지배해 왔고 그 자기 개발적 논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안정성의 추구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보수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나 어떤 이념의 지향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생활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약간 뭐 그런 식의 논리로까지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우경화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정치판의 어떤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이게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울타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한 번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공인된 검증된 그러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화되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이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젊음하면 청춘하면 떠올리는 어떤 도전이라든가 어떤 뭐 파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새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방어막이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위축되고 보수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측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대선판에서 선생님은 이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네거티브 공략만 한다. 근데 이제 사실 비전의 제시나 네거티브의 그런 수준이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윤석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거티브만 있어요. 네거티브만. 아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경우에는 훨씬 더 물론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어떤 비전을 이제 주로 청년들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을 뭐 물론 그게 거대한 완성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는 다르겠지만 뭐 예전에 무슨 이명박근혜는 완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거대한 웅장한 비전은 없지만 윤석열에 비해서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미시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싸잡아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얘기를. 알겠습니다. 너무 저의 정치색을 드러냈나요? 반 선생님 분리해서 얘기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표현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발화 중에서 제일 좀 와닿지 않는 거가 이를테면은 정권 10년 주기 교체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논리는 이거죠. 권력은 어차피 고이면 썩는다. 그건 좌나 우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은 그때 싸울 것 같으면 교체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건데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 좌나 우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착실하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마치 중립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세계 인식 방식, 정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착실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좀 당연한 비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대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김민하 씨의 이 책의 결론도 어떤 면에서는 징후적으로 충분히 뭔가 이거를 급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민주주의 안에서의 해결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급진적인 담론들이 많았잖아요. 서구 유럽의 좌파들이 이야기했던 특히 포스트 마르크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박살내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공산주의를 재발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그래도 몇십 년 동안에 서구 유럽 좌파들의 과제였는데 이제 이런 말들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이런 말들 안에서 대안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담론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보수적으로 지금 점점 더 우측으로 전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징후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 동시에 이제 좌냐 우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물질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직면한 위기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위기감 같은 것들이 발휘되는 논리는 반드시 또 좌냐 우냐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너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조금 더 배분을 쪼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상익이냐 하익이냐 에 대한 접근 방법 같은 것도 필요한 거죠. 상익은 예를 들어서 어떤 초월성에 대한 정치적 초월성에 대한 지향이고 하익은 어떻게 보면 더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방향의 접근 방법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큰 대안, 대의
대의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어 버린 세계 안에서 상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정치적 진정성이라던가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들이 되게 명확해졌을 때 점점 더 우리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방법론들을 하이에서만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하게 되는 분위기의 방향의 전환도 사실은 무경화되는 것만큼이나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물질로 경제적 조건으로 그리고 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직면한 것들에 대한 뭐 그게 결코 뭐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현실 인식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우경화되는 것만큼이나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어떤 우리의 공동체적인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수면으로부터 사라져버린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좀 반대 방향에 있어서의 논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리타분하다라는 욕을 먹을지언정 그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X 선비 나옵셨네. 또 기만 떠네 또 위선자. 너네는 어차피 위선자야. 너네도 권력을 잡으면 부패할 거야. 뭐 이런 식에 대한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이제 착실하게 무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양비론도 그렇고 냉소주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듭니다. 저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그 마페졸리 책이었나요? 그 부족화, 네. 부족주의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심리영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점점 뭔가 사람들이 소규모 그룹화되면 부족화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있고 하나의 사회 속에서 어떤 대의를 같이 추구하고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게 더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각자 끼리끼리 모여서 나랑 말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혹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격벽을 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죽건 살건 뭐 상관없이 그냥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저는 부족화의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 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의 어떤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부족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대의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어떤 대의를 발명해낼 것인가 결국 과거의 진보 보수와 같은 낡은 틀에는 더 이상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감정적으로 이미 이제 이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저는 기후 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이 당하는 난리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어린 세대건 청년 세대든 간에 굉장히 큰 위기 의식을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은 모두가 다 보편적인 위기로서 그리고 다 같은 인류로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의 보편적인 의제를 출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우리가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가 하나의 어떤 양당제의 어떤 보수화되는 진자 운동에서 깨어나가는 하나의 계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생태적 위기, 에너지 위기 이런 모두가 하나의 생물 종으로서 인류가 처한 공통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랭스로 되돌아가다라는 책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가 싫으면 쟤를 통해서 얘를 응징하는 거고 얘가 싫으면 또 쟤를 통해서 얘를 응징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라고 국민의힘이 뭐라는지가 안 중요하니까 공화당이 뭐라고 미국 민주당이 뭐라는지가 안 중요하니까 응징할 대상이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랭스로 되돌아가다의 요지잖아요. 그 옛날에 프랑스 좌파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르펜을 지지하는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르펜을 통해서 좌파를 혼내주겠다라는 심리에 있는 것이지 르펜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까 박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거대 도합론이 사라질수록 응징할 대상만 있어주면 돼. 대리 응징 대상만 있어주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똑같은 보수라도 만족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집권하면 똑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리 응징해줄, 그러니까 형 쟤 때려줘 해줄 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너무나 동물화되고 포스트 모던화되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즉각적인 어떤 요구들만 남아 있는 형태로서의 굉장히 앙상한 정치가 지금 좀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의 부피, 뭐 정치 자체의 내 삶에 있어서의 경험적인 어떤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감수성의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거를 이제 말하면 이 또 선비 새끼가 또 이러네 근데 이런 그 선비 소리를 듣더라도 어쨌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는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사실이잖아요. 하지도 않은 비판, 받지도 않은 비판을 왜 미리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이제 장면들을 굉장히 이제 자주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펜코 그만 다니세요. 안 봅니다. 나 진짜 펜코 한번 들어가봤다. 진짜 안 본 눈 삽니다. 진짜 깜놀스. 너무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나 우리 어떤 비전 이런 게 사라진 사회에서는 결국 자기 이해관계, 협소한 이해관계 아니면 그냥 효능감만 남는 거예요. 내가 저 놈을 때리고 싶은데 얘를 이용해서 때리고 싶다. 이거를 만족시켜주면 그냥 그 사람 지지하는 그런 방식의 굉장히 즉자적인 쾌락만 남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5년 뒤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그렇죠. 이번에 선출된 정권을 또 응징할 수 있는 네. 대안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그게 단적인 게 여가부 폐지잖아요. 이대남들이 난 여가부가 싫은데 여태까지 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가부를. 이 정권 안 때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라고 써놓으니까 아 절로 가면 이 여가부를 때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응징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탈쓴 응징의 효능감. 그게 지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비전을 또 다르게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드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가운데는 없잖아요. 진자운동이 제일 큰 문제인데 가운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안철수나 뭐 김종필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저쪽이 싫어서 하는 제3지대였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랑 이쪽 뭐 과거의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둘 다 싫으니까 또 이쪽을 지지해서 얘네들 때려주고 싶은 욕망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왼쪽 오른쪽으로 오가면 다행인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 이제 오른쪽으로 뭐 오가는 이념도 것도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예. 이념적인 차이도 없어요. 예. 그냥 우리냐 상상 속의 우리와 너무 싫은 그들이 있을 뿐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대화가 또 아까에 비해서 빨리 끝나서 빨리 끝났어? 대안을 주잖아요. 여기서 참여. 뭐 요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나이브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 예산, 참여 예산 뭐 이런 것들. 참여 예산, 참여 소득, 네, 이런 것들. 파레콘.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지금의 지금 민주주의적인 어떤 구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하기 위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절차적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갱신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안에서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너무나도 지금은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재발명하자 이거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원하고 먼 걸로 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는 민주주의라는 틀을 재정비하자라는 말은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방법론들을 어떻거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러다 다 죽어가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좋은 대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어떠한 굉장한 위기감 같은 걸 느끼세요?
이러다 다 죽어라고 말하게끔 하죠. 한편으로.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진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 그 굉장히 그런 선택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좀 과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대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대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선생님 아까 이제 그 기후 위기나 이제 이러한 태제를 가지고 뭔가 어떤 이 양당의 그런 걸 벗어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양당에서도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테마냐 아니냐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당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의 맥락들 그래서 손쉽게 그 안에서도 좋고 싫고가 있고 뭐 어떠한 식으로든 서로 위계를 나누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내부의 어떠한 그런 혼탁한 질서들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그 부분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것과 이것 자체가 사실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들을 보면은 저는 이게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그 안이 뭔가 너무 어떠한 그 내부와 외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때의 내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부의 어떤 반영으로서의 내부거나 아니면은 뒤집어진 형태의 외부거나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내부의 어떠한 이 맥락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는 것, 또 다른 어떠한 참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한 어떤 실질적으로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고 사람들이 지금 잘 시간을 내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SNS 활동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 활동을 통해서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양당이라고 하는 거, 이 역동적인 그 내부의 그 힘의 이 방향이라든가 어떤 구성의 논리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게 그러면은 좋지 이제 않을까. 권력이나 혹은 이제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사실은 감시 자체가 더 정확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감시도 그렇고 그 사실 이명박도 그렇고 이 윤석열도 그렇고 이 사람들 자체가 다 정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내에 어떤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당에 탈을 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과연 민주당과 열린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이라고 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대표하지도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을 대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홍준표가 혼탁하다 혼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잘 모르지만 고관여층은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조금 라디오 좀 들은 거 말고는 겸손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기존의 정치에 막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뭔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기는 해요. 보통 이제 한국 정치 문제점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명망가 정치 혹은 이제 변호사 정치, 율사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뭐 입법부 치고도 너무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판검사 출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직업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이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또 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도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지. 씨도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실상 법조 엘리트 지배 사회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 문제죠. 결국
핀란드의 여성 총리 30대 여성 총리 산나 마린 총리는 10대 때부터 이제 알바하면서 노동자로서 당원 활동을 해서 꾸준히 하나하나 그 당에서 당직을 맡고 혹은 뭐 지자체에서 뭐 구의원, 시의원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고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서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수상이 총리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것이 의회 정치인데 원래적인 의미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빵 뜨면은 윤석열 같이 진짜 뭐 그냥 검사하는 양반인데 검사밖에 모르는 그 검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대통령 되기 직전에 있잖아요. 갑자기 온갖 시대 정신을 막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투사를 하는 거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씨도 그냥 그 사실 그 사람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던 사람이고 강연으로 유명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연예인을 하다가 갑자기 뭐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정치에서 좀 이제 벗어날 때도 되었다 한국은.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 정치 직업 정치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정해져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거나 정치를 그냥 팬덤을 통해서 자기가 팬으로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정치를 소비하는 거죠. 자기의 정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소위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 활동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로 진출하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고민해왔지만 잘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 실험이.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책에서도 뭐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건 형용 모순이고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거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SNS 하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쁘고 놀러다니기 바쁜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에서 효능감을 찾을 것인가, 찾게 할 것인가, 게임이나 여행이나 등산이나 혹은 다른 스포츠 레저 활동만큼의 정치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관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사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시민 참여를 위해서 조직된 게 시민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치적 구도를 보면 이제 86세대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적대심과 혐오와 함께 시민단체 혐오가 이제 발현화되면서 아무도 그들이 시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시민단체 혐오로만 그치면은 나쁜 거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민단체가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의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데는 이제 뭐 사실상 집권 세력의 일부가 됐는데 그게 포데모스가 큰 게 거의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정치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의 가장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순식간에 떠올랐느냐. 결국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빡세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지금 현재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는 언어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 조직하고 그 조직된 의견들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민주화를 한 거죠. 이를테면 환경 전문가들은 그 조직 내에서 그 포데모스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언권이 더 강하게 부여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약간 민주주의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예컨대 뭐 어떤 청소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청소부가 있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그 포데모스 조직에서 그러면 그 청소와 관련된 혹은 그 마을의 위생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2배로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포데모스는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었고 그런 참신한 방식들 그리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정치 세력으로 올라섰거든요. 진보 기타 뭐 사회당도 있었고 공산당도 있었고 많은 정당들이 있었지만 그 정당들이 다 몰락하고 있는 와중에 포데모스만 그렇게 이제 집권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매체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활용을 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조직을 잘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포데모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처럼 온라인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이 책에 대해서 요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언제나 정치 얘기는 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편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가름하고요.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